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찾아뵙지 못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쉬운 마음만큼 더욱 열심히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세상의 위로가 아닌 나의 의지다. 이번에는 타인이 아닌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여행의 즐거움을 담은 책 혼자인 건 좋지만 외로운 건 싫어를 소개합니다. 혼자인 건 좋지만 외로운 건 싫어는 황소라 작가의 에세이로 자신만의 삶의 속도와 인생길을 찾아내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모모북스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세상이 마음에 남기는 상처가 너무 커 늘 혼자이고 싶지만 사실은 절실하게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시기, 그 뒤늦게 찾아온 사춘기를 뜨거운 생의 의지로 극복해낸 저자의 생생한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이 남긴 상처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해 올바른 삶의 방향을 되찾고 자신이 간절하게 갈망하는 미래를 이루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무례함에 상처받은 나에게 몇 년 전 인생 술집이라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생각난다. 신동엽, 김희철, 유세윤 등이 진행자로 나왔다. 이들은 게스트를 곤욕해하는 마라맛 진행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기로 유명하다. 이 중 남궁민 배우와 이시연 배우가 출연한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늘 그렇듯이 김희철은 게스트를 당황시키기 위해 독한 말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진행 내내 남궁민에게 쩔쩔매며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남궁민은 솔직한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는데 이시연은 그런 남궁민의 발언을 걱정했다. 김희철은 이시연의 긴장을 풀어준다는 목적으로 사생활에 대해 다소 과장된 불편한 질문을 던졌다. 이때 김희철에게 보인 남궁민의 반응은 놀라웠다. 그게 재미없다고 하는 거야, 내가. 희철아, 나는 솔직히 초면에 말라서 미안한데 이런 식의 토크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이어 남궁민은 우리나라도 분명히 리얼리티를 지향하는 때가 오면 이 프로그램 말고 진짜 편하게 얘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다. 라며 김희철을 민망하게 만들었다. 이에 김희철은 남궁민 형은 진짜 나랑 안 맞아 라고 말했고 남궁민은 넌 나를 싫어하지만 난 너 좋아 라며 카메라 없는 자리에서 김희철의 예의 바름을 칭찬하며 김희철의 앞날을 위해 정성껏 디스하고 꼰대를 인정했다. 이때 역으로 당한 김희철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다. 이 회차는 지금도 남궁민, 김희철을 검색하면 위키트리에 나올 정도로 유명하다. 몇 년 후 남궁민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 김희철의 사진이 기사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둘의 관계에 대해 의아해하며 놀랐다. 아마도 그 프로그램에서 김희철의 진행 방식을 안 좋게 평가했던 남궁민이 실제로 김희철을 불편해하고 싫어했을 거라 생각한 데서 온 놀라움이었을 것이다. 나도 그 영상을 보면서 남궁민도 대단하지만 김희철은 타격 좀 받았겠다 생각했다. 보는 나조차도 얼얼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궁금증에 좀 더 찾아보니 사석에서 함께 식사하는 사진을 SNS에 올린 모습이 기사화된 적도 있었다. 남궁민은 김희철의 무례함에 나를 바짝 세우며 말하지 않았다.
그의 사이다 같은 멘트들도 놀랐지만 내가 정말 놀랐던 부분은 그의 애티튜드였다. 밝은 표정으로 여유롭게 웃으며 상대의 무례함을 콕콕 꼬집으며 말했다. 절대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러면서 핵심은 정확히 전달하는 어투였다. 그런 반면 카메라가 없는 자리에서 김희철의 예의 바름을 칭찬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짜 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상대방의 잘못이 무엇인지 스스로 비교하며 깨닫게 해주는 모습은 정말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었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가벼운 농담을 보며 그의 아우라에서 품어져 나오는 기품에 완전 반해버렸다. 정말 멋있었다. 말 그대로 기존세였다. 나는 무례한 사람 앞에서 자신감 넘치게 받아친 적이 있었나? 지금 생각해보니 미처 반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나는 을이 되어 무례한 사람들이 무심코 했던 말에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스스로를 그들의 기준에 맞춰 통제했다. 1. 스커트를 입고 학교 축제를 갔던 날 여자 선배의 너는 치마 입으면 안 되겠다 라는 말. 2. 실습 과제를 도와달라던 입학 동기의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더 나았겠다 라는 말. 3. 졸업 동기였던 복학생의 농담을 위장한 면박. 어디 오빠라 그래? 선배라 불러. 이들의 말은 24살이 되도록 나는 스커트를 입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스스로 차단하게 만들었고 졸업하는 내내 나를 불편하게 한 예의 없는 복학생을 피해 다니게 했으며 실습 과제에 대한 내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말에 상처받으며 그들이 잘못했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잘못은 그들이 아니었다. 바로 내 태도가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그 당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럿이 같이 있는 장소에서 짓궂은 농담에 굳어진 얼굴로 정색하면 나로 인해 어색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 생각했다. 최대한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부당함 속에서 스스로를 타이르며 억눌렀다. 나 스스로 나를 그렇게 대해도 되는 아이로 만들어버리면서 내 속은 다 썩어갔다. 남들의 반응으로 올랐다 떨어졌다 했던 20대의 자존감, 남들의 예의 없는 평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던 그때의 상처를 키운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아니었을까? 남이 못 봐주면 뭐 어떤가? 제가 입고 싶어 입는 옷이라서요. 조언 감사합니다. 웃으며 대답하고 선배라 불러주길 원하면 예, 선배님. 저보다 어른이신데 그렇게 해드릴게요. 하며 굽신굽신 과장된 액션으로 맞받아 쳐주고 기껏 시간 내서 과제 도와줬더니 고마워하기는커녕 못되고 고약하게 구는 그 녀석에게는 너 참 고마워할 줄 모르는구나 하며 정색하며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미 지나갔으니 쉽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맞다. 지나간 후회 같은 거다. 그때 나는 지금처럼 왜 당당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다. 물론 지금도 예의 없는 사람들의 말에 놀라 가끔은 얼빠진 사람처럼 있는다. 다른 것이 있다면 곱씹어 보지 않는다는 것. 당시 타격은 받았지만 사석에서 제외할 수 있었던 남궁민과 김희철처럼 나도 가벼운 그들의 말에 가볍게 반응하면 될 일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름도 가물가물한 그들은 내 38살 인생에서 아주 잠깐 스치는 사람들이었다. 여태껏 안부를 물으며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다.
관계라는 여러 선들 중에 점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나를 까맣게 잊었을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상처받아 흔들리던 나를 기억한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혹시나 그때의 나처럼 무례한 농담이 취미인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있다면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배려는 지능이고 지능은 인성으로 나온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당신에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성이 딱 그 정도라 그런 거다. 결코 당신이 감내해야 할 인내가 아니다. 그 사람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고 나는 나대로 나답게 살면 된다. 혹시라도 나를 생각한다는 명목하에 이상한 말들을 한다면 외쳐주자. 반사라고. 그때의 나는 너무도 약했다. 그들의 장난스러운 말에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지기도 했지만 지금의 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는 남들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에게 기품 있고 여유로운 애티튜드를 갖추고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 당신도 그리하길. 나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본인의 답을 구해보자. 오늘도 스쳐가는 인연에 나의 평가를 맡기지 않길. 그들의 진행에 웃으며 끌려가질 않길. 2월의 아쉬움, 3월의 설렘과 두려움 사이. 경기도 양평이라는 소도시의 좁은 인간관계 속 늘 같은 하루의 반복인 삶을 살다가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됐다.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던 양평을 나선다는 건 내게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거기다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함께했던 친구들과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게 걱정되기도 했다. 친구들에게 이런 내 마음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다른 친구들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에 신이 나 있었다. 친구들에게 나만 홀로 남겨진 듯한 이런 복잡한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겁쟁이로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저 나만 들을 수 있게 마음속으로 속삭이기만 했다. 새로운 곳에서 나와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해야만 했다. 입학 전부터 영사학번들을 위한 신입생 카페에 색을 알림 설정을 해놓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들여다보고 열심히 댓글 달고 혹시나 채팅방이 만들어지면 꾸준히 참여했다. 그래야 입학식 때 혼자라는 비극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 열심히 참여한 덕분에 몇몇 친구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더 이상 입학식이 걱정되지 않았다. 모든 준비가 완벽했으니까. 집 근처 기차역이었던 아신역에서 기차를 타고 의정부 망월동에 있는 학교까지 통학하게 되었다. 왕복 4시간 거리였다. 내 뒤로는 동생이 둘이나 더 있었고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자취는 생각도 못했다. 기숙사라도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기숙사도 없어서 오롯이 왕복 4시간을 통학해야 했다. 추앙 신드롬, 굿시알이라는 말을 만든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의 주인공 가족의 집이 딱 우리 집 모습과 같았다. 집에서 30분 거리의 기차역에서 내리면 길 양쪽 눈에 벼가 한가득 심겨 있었다. 낮에는 바람에 나부끼던 나무에 숨어있던 매미가 시끄럽게 울었고 밤에는 뻐꾸기와 개구리가 경쟁하듯 목청 높여 울었다. 버스는 1시간에 한 대가 있으면 자주 있는 편이었고 그마저도 놓치면 2시간가량은 길에서 보내야 했기에 기차 문이 열리면
버스 시간에 맞춰 정거장에 도착하기 위해 한달음에 개찰구를 벗어났다. 아니, 그래도 그 드라마의 동네는 전철이라도 있었지. 나는 그 기차를 놓치면 2시간 뒤 통근 기차를 타야만 했다. 그렇다면 지각을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때부터였을 것이다. 유독 나는 시간 약속에 민감하다. 힘들게 3시간 전부터 준비해서 약속 시간에 겨우 맞춰 갔는데 늦는다면 정말 화가 날 일이다. 그렇게 3월이 되었다. 대학 입학식 날은 햇빛도 적당했고 발시린 추위가 크게 없던 정말 화창한 날이었다. 전날 잠을 살짝 설쳤지만 이 정도면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았다. 나와 같이 서울로 통학하는 친구들을 만나 경기도에서 서울로 상경했다. 신입생이었던 우리는 머리에 웨이브를 넣고 다소 어색하게 꾸미고 눈과 입은 기대 속 설렘을 대변해 주듯 해맑게 웃고 있었다. 이리저리 굴리며 미세하게 흔들렸던 내 눈동자만이 그날의 솔직한 심경을 대변했다. 청량리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한 후 망월사역에 목적지가 같았던 이들과 함께 쏟아지듯 떠밀려 내렸다. 도착해서 카페 닉네임을 말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알고 보니 서울에 살던 대학 입학 동기들은 벌써 친목 모임을 몇 번 가졌다고 했다. 입학 전부터 미리 친해지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만의 울타리가 생긴 것 같았다. 분명 내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무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여기저기 둘러보았다. 나와 비슷한 친구가 있을지도 몰랐다. 만약 있다면 내가 손을 먼저 내밀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눈에 힘을 빡 주고 둘러보던 내게 포착된 2명의 친구. 눈웃음이 예쁘고 수수한 차림의 청량리 사는 혜원이와 서대문구에 사는 웃는 모습이 당당해서 멋있어 보이는 상이었다. 걱정 많은 내가 조심스럽게 내민 손을 그들은 흔쾌히 잡아주었고 나도 그들 앞에서 솔직하게 활짝 웃을 수 있었다. 내 10대의 친구 관계는 아주 좁았다. 마음 맞는 친구 몇 명과만 교류했고 더 이상의 친구를 만들지 않았다. 안 맞다 싶으면 쉽게 곁을 내주지 않았다. 반면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는 애정을 너무 쏟은 나머지 나의 일방적인 감정이 너무 깊어져 탈이 나곤 했었다. 너무 친구에게 매달리다시피 하다 보니 마치 내가 친구들보다 하위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고 관계에 집착하는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혼란스러웠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워 고민하던 날이 많았다. 혼자 스트레스 받던 관계에 대해 이 아이는 나와 같은 애정을 갖고 나를 생각해 줄까? 이게 맞는 것일까? 하고 의구심 가득했던 때도 있었다. 당시 나의 의아함에 대한 해답을 상희와 혜원이에게서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은 친구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되 항상 자신이 먼저라는 우선순위가 있었다. 솔직하지만 예의 없지 않으며 적당히 선을 지켰다. 상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조언도 좋았다. 덕분에 혼자 끙끙 앓던 생각의 고리를 끊었던 때도 있었다. 그렇게 그들에게서 얕지도 그렇다고 깊지도 않은 올바른 어른들의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었다. 20살, 10대의 어린 나와 작별하며 새로운 환경에 설렘과 함께 도전했던 날들,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 구축으로 인한 두려움, 그 경험의 중심에 있던 2 친구, 나는 그때의 경험을 잊을 수 없다.
새로운 관계와 환경이 두려웠지만 세장 밖을 나왔기에 앞으로 일보 전진할 수 있었다. 만약 좁은 세장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변화는 두렵지만 기대감과 항상 함께 온다. 상반되는 두 감정이지만 어느새 나는 그 감정을 즐기는 나이가 되었다. 또 다른 시작과 함께. 사랑에 조건이 있나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덜 아플까요? 사랑의 아픔이 아직 가시지 않아 힘들어하던 26살 막내 직원이 퇴근길에 슬픔이 짙게 밴 질문을 해왔다. 요즘 들어 도통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던 그녀였다. 겉으로는 괜찮다 했지만 매일 술 약속이 잡히는 것을 보면 괜찮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그러던 그녀가 나에게 갑자기 물어온 것이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벼운 말을 해주고 싶지 않아 3초간 뜸을 들였다.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는 눈으로 나의 눈과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웃을 때 같이 웃는 사람은 나를 결코 힘들게 하지 않아. 이윽고 그 말의 무게와 온도가 적당했는지 나에게 두었던 시선을 거두고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사랑이라 믿었던, 한때는 전부였던 남자는 자신이 힘들 때 누구도 쉽게 꺼낼 수 없는 깊이의 동굴 속으로 잠수를 탔다. 동굴 밖에서 제발 전화 좀 받으라고 소리쳐도 본인의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쳐 만남을 정리하려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꽃을 들고 집 앞으로 찾아와 연락 못해서 미안해, 사랑해 라는 말을 홀리듯 속삭이며 안아줬다. 여자는 화가 났지만 멀쩡하게 눈앞에 나타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했다. 남자는 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밤새 맹세하듯 다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자는 이런 만남이 불안했다.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꽃이 피면 꽃들 사이에서 사랑스러운 서로의 모습을 보고 싶었고 여름이면 뜨거운 태양 아래 즐거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매 순간에 행복한 감정을 남기고 싶었다. 안타깝게도 여자의 생각처럼 주말마다 움직이기엔 남자의 일은 너무 고된 업무였고 쉬는 날에는 그저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주말마다 놀러갈 기대에 부푼 그녀에게 집 데이트를 했으면 했고 그때마다 여자는 제대로 된 데이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볼멘 소리를 했다.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 서운한 마음은 오해를 만들었고 오해는 싸움으로 이어졌다. 싸움이 힘들었던 것일까? 자신의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일까? 남자는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다는 말과 함께 또다시 잠수를 선택했다.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 싶은 여자는 남자의 동굴 앞에서 또다시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참한 메아리뿐이었다. 여자는 작은 기별조차 없는 남자의 잠수에 점차 지쳐갔다. 여자는 결국 자포자기에서 이별을 준비했다. 저 혼자 마음이 풀린 남자는 항상 그랬듯이 시간이 흐른 뒤 여자에게 다시 돌아왔으나 여자는 이미 남자에게 마음이 닫힌 상황이었다. 남자가 아무리 두드려도 여자는 더 이상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들의 이별 얘기가 끝난 후 눈가가 촉촉해진 막내 직원에게 적당한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아 조용히 등을 쓸어주었다. 남자의 욕을 바라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아 나지막이 힘들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응원의 말을 해주었다.
그렇게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헤어졌다. 이들의 이별은 누구의 탓도 아니었다. 그저 성향 차이, 환경 차이로 빚어진 트러블이었다. 힘들 때 혼자 생각 정리를 해야 하는 남자와 서로 소통하며 의견을 나눠야 힘든 일이 해결되는 여자. 집에서 조용히 재충전을 하는 남자와 바깥 활동에서 에너지를 얻는 여자. 서로 너무 다른 성향의 두 사람은 서로 이해하지도 이해받지도 못했다. 물론 함께하던 순간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시간은 잠시뿐이었다. 안타깝게도 둘의 신뢰는 사소한 트러블조차도 뛰어넘지 못할 만큼 약했다. 서로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여자는 연락 없이 잠수를 타버리는 남자가 주는 애정의 크기를 알 수 없기에 의심했다.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결국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게 만들었다. 이는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막내 직원은 그 사람과 2년 뒤 결혼까지 생각했었다고 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더 깊어지기 전에 이별한 건 잘된 일이라고 위로했고 나 역시도 그랬다. 지금은 사랑이 이별로 바뀌면서 슬픈 감정에 빠져 보이지 않겠지만 감정이 가라앉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쯤 알게 될 것이다. 서로 너무 달랐다는 것을. 달라도 이해 가능한 범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범위가 있는데 둘의 성향은 이해를 넘어선 관계였다는 것을. 사랑에 조건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오래오래 행복하려면 결이 같은 사람을 만나 서로 맞춰가야 한다. 서로의 일상을 묻지 않아도 미리 알려주고 공유하며 소통하는 사람. 연락이 없으면 나를 궁금해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그저 웃음이 나는 사람. 내가 웃을 때 함께 웃는 사람. 나 혼자 노력하는 것이 아닌 함께 관계를 유지하려 서로 노력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 나 꼰대 맞아. 몇 년 전 사회초년생인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다. 나와 13년 정도의 연차 차이가 나는 직원이었다. 직원이 급했기에 빨리 업무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역량 따위는 아예 배제하고 속전속결로 업무 전달을 진행했다. 업무 중간중간 틈만 있으면 알려주었고 점심시간도 밥만 먹고 교육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얼른 익숙해졌음 하는 마음으로 나의 노하우도 팁이라며 알려주기 바빴다. 상대방의 배려 없는 진행 속도와 소통 없는 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던 직원은 지쳐가기 시작했고 곧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때 조언을 해준다며 나도 모르게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달고 꼰대질을 하고 있었다. 사실 그런 행동이 꼰대질이었다는 것도 남편과 하루 일과를 얘기하다 듣게 된 말이었다. 내 말 끝에 남편이 한 말은 딱 4글자였다. 너 꼰대야. 뭐? 내가 꼰대라니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꼰대가 뭔데? 꼰대라는 단어의 의미를 검색해 보니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학생들의 은어로 최근에는 꼰대질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라고 나왔다. 권위적인 사고라.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 나는 관대하다 라는 자기 체면에 조언이랍시고 소통 없는 일방적인 대화를 이어갔던 것이다. 숨긴다고 숨겼지만 분명 듣는 사람도 쉽게 눈치챘을 것이다. 원래 말이란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게다가 내가 말하는 내내 그 후배의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느낌이었다. 웬 꼰대질? 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고 나니 치부를 들킨 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다. 남편과의 대화 이후 하고 싶은 말은 삼키고 지적하고 싶은 안 좋은 습관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기 시작했다. 5분 정도 출근이 늦어도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생각하며 내 할 일에만 집중했다. 아니다. 실은 집중하는 척한 것이다.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른 척 했던 나의 마음은 하고 싶은 말을 못해 점차 불편해져만 갔다. 겉으로는 수면 위에 잔잔한 물결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안정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중간 관리자의 역할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하나 둘 발견된 것이다. 5분 지각을 눈 감아 주었더니 지각을 밥 먹듯이 하면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점, 역량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인 점, 이런저런 사유로 빈번하게 30분 일찍 퇴근하는 등의 문제였다. 수평적인 분위기를 원하던 원장님 역시 이 부분을 문제라 생각했는지 중간 관리자인 내게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랐다. 저연차 직원들의 역량이 따라오지 않으면 교육을 하거나 근무 시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안내하는 등 직원들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실수하는 일에 관해서는 원장님께서 직접 따끔한 조언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진료실 분위기는 점점 경직되고 삭막해져만 갔다. 이때 알았다. 수평적 구조를 위해서는 중간 관리자인 선택적인 수직적 조언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단 꼰대질이 아닌 진정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어떻게 하면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찾아냈다. 꼰대질 대신 선 넘지 않는 나만의 비법을 말이다. 나는 꼰대가 맞았다. 일머리 있는 직원에게는 당연히 간식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직원에게는 더 나아가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들이 성장하길 바랐다. 작은 곳에 머물지 말고 사고를 확장해서 더 크게 나아가길 바랐다. 하지만 모든 직원에게 다 그런 건 아니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직원은 내버려 두고 노력하는 직원에게는 피드백을 자처하며 같이 연습하고 도와주었다. 말 그대로 예쁜 짓 하는 직원은 아끼고 예뻐하는 꼰대였다. 차별이라면 차별일 수도 있다. 그런데 아무리 알려줘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차근차근 붙들고 설명해줘도 자꾸만 엇나가는 직원들까지 챙기는 건 힘든 일이었다. 나 때는 잘 보이고 싶어 열심히 일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얼른 마스터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노력했다. 그래서 그들의 노력이 내 초보 시절 모습에 겹쳐 보여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더 챙기게 된 것이다. 그렇게 나의 지휘 속에서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지식들을 토대로 그들에게 제대로 된 길 안내를 상황에 맞게 알려주고 있다. 내 지식과 경험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는 주저없이 꼰대를 자처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꼰대가 맞다. 하지만 꼰대도 꼰대 나름이지 후배에게 잔소리는 절대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는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라 생각한다. 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길 바라는 조심스러운 태도와 그저 그 사람의 감정보다는
상황에만 집중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단어들의 차이는 그야말로 어마무시하다. 일례로 같이 일하던 동료 중에 딩크족이 있었다. 딩크족이 된 계기를 점심때 식사하면서 듣게 되었는데 아이를 제대로 키워야 하는 책임감을 부담스러워하던 남편의 의견이 크게 작용한 가족 계획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평생 친구 같은 부부로 둘이서 재미있게 살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해주었다. 아이가 주는 행복을 알고 있던 부모 직원들은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그래? 라며 조심스러운 제안을 하긴 했지만 그들의 상황을 듣고는 사람마다 다른 기준과 상황이 있으니 곧 그럴 수 있겠다며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다. 문제의 발단은 불임으로 아이가 없던 실장님의 반응이었다. 아이는 낳을 수 있을 때 낳아야지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한 사람들이 왜 낳지 않으려 하는지 모르겠네. 누구는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상황인데 너희는 철없이 아이를 선택적으로 낳지 않는다고 하니 답답해서 그래.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며 계속되는 속사포 잔소리에 처음에는 자신을 위한 조언이라 생각하며 가볍게 끄덕이며 듣던 그 직원도 점차 표정이 굳어가기 시작했다. 개개인의 상황과 사정이 있는데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어느 순간 조언이 아닌 잔소리가 된 것이다. 어색해진 점심시간의 분위기는 그대로 식어버린 국처럼 차갑게 끝이 나버렸다. 그 뒤 실장님은 전형적인 꼰대로 낙인 찍혔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실장님 앞에서 또 어떤 잔소리를 듣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직원들이 말을 아끼기 시작했다. 그날의 조언은 분위기 좋던 점심시간이 조용하고 숨막히는 점심시간으로 변한 계기가 되었고 그렇게 40대 실장님과 20, 30대 직원들 간의 소통 부재는 시작되었다. 꼰대는 한 끗 차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과 도움을 가장한 내 생각 강요는 완전히 다르다. 나 때를 얘기하더라도 지금의 변화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유연한 사고를 한다면 꼰대가 아닌 롤 모델이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시간이 흐르면 초보자에서 아마추어로, 아마추어에서 전문가로, 후배에서 선배로 성장한다. 물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전히 초보자에 머물러 있기도 하다. 중요한 건 시대의 갭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정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갈 것. 비록 그게 꼰대질이라고 하더라도 내 생각의 강요가 아니라면 분명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